네, 다음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원활하게 발표를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발표로 은승표 의학위원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표 의학위원장님은 코리아 정형외과 원장님으로 계시고요. 그리고 전방 십자인대 수술의 권위자십니다. 그다음 평창 동계올림픽 알파인 센터에서 의무위원장을 하셨고, 그리고 대한태권도협회 의무위원장, 그리고 가톨릭대학교 의학과대학 스키부 오비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주제는 전방 십자인대 부성 비디오 분석입니다. 매우 흥미로울 것 같고요. 예, 제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윤 회장님,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승표입니다. 두 분 강의 너무 재밌죠? 특히 김주현 박사 너무 잘 설명해 주셨고, 이 부상에 대한 핵심 내용을 마지막에 설명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스키에서 온 반발력과 몸의 체중 이동과의 엇박자, 이게 결국에는 십자인대 부상의 제일 큰 이유거든요. 그 부분을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십자인대 정말 많이 끊어지죠. 여러분들 스키 매니아라면 주변에 아마 십자인대 환자들이 한두 명 분명히 있을 듯 싶은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불강력적인 부상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노력에 의해서도 끊어지는 사람들이 많죠. 중급 정도, 중급 규모 정도 되는 용평 스키장에서는 아마 하루에 한두 명 정도 끊어질 거예요. 그런 많은 부상이 일어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고 메커니즘이 아직 완전히 안 밝혀졌어요. 이 어떤 전염병이 청원을 하는데, 이 원인균을 모르는 거나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저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난리지 이런 정보들을 총동원하면은 그래도 단서를 좀 잡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오늘 비디오를 통해서 여러분께 좀 무시무시한 장면들인데 기분 나쁜 장면이지만 보고 나면은 저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정도의 그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이렇게 십자인대가 많이 끊어졌느냐, 그 역사적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옛날부터 십자인대가 이렇게 많이 끊어졌던 거는 아니거든요. 근대 스키 초반창기에 1900년대 초반에는 이 바인딩이라는 게 기능이 없어서 그냥 지나가다 넘어져서 다치는 게 다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스키를 좀 잘 타보려고 발을 칭칭 스키에다가 붙여놓기 시작했습니다. 30년대 이런 케이블 바인딩이 나왔는데 이 케이블 바인딩이 무시무시한 기구였죠. 발을 고정을 시키니까 발목이 돌아가면서 부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걸 스키어스 프랙처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부랴부랴 이제 사람들이 이탈식 바인딩을 개발을 했는데 60년대 중후반까지도 이탈 기능이 부실했고 60년대 초반에 이제 플라스틱 부스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랬더니 발목 부러지는 건 좀 줄어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정강이 뼈가 부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난리가 났죠. 그 이후에 이제 과학자들이 합심을 해서 이 바인딩 이탈 수치를 표준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골절은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었는데 그 사이에 플라스틱 부스가 목이 이 종아리를 감싸게 되면서 십자인대로 이제 그 힘점이 올라가는. 그래서 이 스키 부상의 역사를 이렇게 쭉 훑어보면은 한 100, 그 십자인대는 아직까지도 계속 없어지질 않았으니까 한 150년 동안 사람이 노력한다는 것이 처음에 잘 타던 스키를 십자인대를 끊어먹게 하는 그런 인재에 해당되는 그런 교훈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최근 2000년대 들어와서도 십자인대는 부상률이 한 세배나 증가한 그런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카빙 스키가 나오면서 아까 두 분이서 설명했지만은 스키의 그 스킹 패턴이 점점 더 공격적으로 특히 레이서들이 공격적으로 회전을 하는 거예요. 어, 이 스키를 박아놓고 카빙을 하는 그게 사실 굉장히 역학적으로는 위험한 물론 상급자들은 괜찮지만은 엉성한 그런 프레셔를 주는 그런 중하급자들이 그런 기술을 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처해지는데 그래서 요즘 레이서들이 십자인대가 엄청 많이 끊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추세되는 상황입니다. 빈도로 따져보면은 이런 축구나 뭐 아이스하키보다도 훨씬 높은 이 레저 스키어는 한 1000번 타면은 0.2, 그러니까 한 10년 타면 한 번쯤 끊어지는 그런 정도로 볼 수 있고요. 이 레이서들은 100명을 선수를 관리하다 보면 1년에 한 5, 6명 끊어집니다. 한 1000번 레이스를 하면은 1.5회.
이러면은 거의 매년 십자인대 부상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어쨌든 이런 무시무시한 그런 부상이죠. 그 기전을 제가 그 7개 정도 제가 그 스키 부상 비디오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비디오를 보여드릴게요. 잠깐 동영상 프로그램으로 제가 좀 전환을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이 첫 번째 비디오, 이 키츠부엘에서, 이 스라이스버거, 이 오스트리아 선수가 부상당한 16년도 장면인데, 이 키츠부엘 그 다우니 코스에 보면 레드불 아치 지나가가지고 갑자기 좌회전을 급격해야 되는 곳에서 엄청 많이 넘어지죠. 거기서 십자인대도 많이 끊어지고요. 보시면은 이 점프해서 다운하는 장면에서 이미 균형을 좀 잃었어요. 이 엉덩이도 빠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 체중이 이 자세가 서게 되고 이 오른쪽 다리입니다. 오른쪽 다리가 스탠스가 벌어지면서 체중 이동이 엉성하게 되었고 그 후에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다리가 벌어지고 오른쪽 무릎이에요. 네, 요 순간 십자인대가 끊어진 겁니다. 잠깐 스크롤 해볼까요? 요 순간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거죠. 여기. 두 번째, 한네스 레이첼트 선수, 오스트리아 선수만 나오네요. 오스트리아 선수들이 워낙 많아서 그렇겠죠. 오른쪽 그 십자인대 끊어지는 장면입니다. 좌회전하던 중에 균형이 역시 오른쪽 다리에 지금 프레셔를 다 완전히 주질 못한 거예요. 체중이 왼쪽 다리에 많이 남아 있죠. 그러면서 무릎이 펴졌고 이 무릎이 펴지는 자세가 굉장히 그 위험한 순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 순간적으로 다리가 좀 벌어지면서 엉덩이가 뒤로 빠지고 요 순간, 요 순간 십자인대가 끊어진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오른쪽 체중 이동에 실패했고 이 자세가 높아지면서 다리는 펴지고 순간적으로 다시 테일 엣지가 걸리면서 무릎이 안쪽으로 돌아가는 이런 동작을 이제 요즘은 과학자들이 동영상 분석을 하는데 노르웨이 과학자들이 이 부상 장면에다가 이 스켈레톤을 입혀가지고 이 동역학적 분석을 해냈습니다. 이 선수 역시 우회전을 하다가 왼쪽 그 다운힐 스키에서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장면이에요. 역시 비슷한 기전인데 요 순간입니다. 요 순간 지금 끊어지는데 이때 그 무릎이 이 외반이라고 부르는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벨그스 포지션으로 들어가고 무릎은 펴져 있는 상태에서 급격히 굴곡기 작용이 일어나고 하면서 이 경골이 내회전을 일으키는 그런 기준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축구 선수 하나 보여드릴게요. 2006년도 독일 월드컵에서 유명한 마이클 오웬이 십자인대 끊어지는 장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잡힌 그런 비디오인데요. 오른쪽 발입니다. 이 와이드 스탠스가 벌어진 상태에서 패스한 다음에 오른발을 디뎠는데 역시 체중 이동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무릎이 안쪽으로 꺾이는 이 순간 십자인대가 끊어졌습니다. 끊어지고 나면은 무릎이 탈골이 일어나기 때문에 극심한 통증과 함께 이 탈골된 무릎을 바로잡으려는 그런 보상 작용을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 순간.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공통점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체중 이동이 완전히 실패한 거. 그 다음에 발이 갑자기 이 땅에 접지가 되는 겁니다. 스키든 그라운드든 간에 무릎이 펴진 상태에서 갑자기 땅에 접지가 되면 일단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몸이 따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탈골. 이번엔 농구 선수 하나 보여드릴게요. 유명한 클레이 탐슨,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착지 과정입니다. 왼쪽 무릎이에요. 덩크를 하고 균형을 잃은 상태에서 왼발로 착지를 했는데 역시 화제의 그 균형이 무너지는 요 왼쪽 무릎. 특히 무릎이 이렇게 약간 외반 형태의 그런 결국에는 그 발에서 이 생성되는 그런 그라운드 리액션 포스, 지면 반발력과 체중이 엇박자가 났을 때 무릎이 어긋나는 그런 형태입니다. 농구하시는 분들 십자인대 끊어집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장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요즘 이 비디오 분석상에서 요거는 이제 기존에 저희가 알려진 벨그스 콜랩스 기전, 뭐 슬립 캐치, 판텀 푼 이렇게 부르는 그런 기전들이었는데
이 좀 색다른 기전을 몇 개를 지금 저희가 비디오 분석에서 발견했습니다. 이 2년 전 그 아델보덴에서 열린 그런 자이언트 슬랄롬 코스에서 이 노르웨이의 젊은 두 유망주가 한 경기에서 두 명 다 무릎이 인대가 끊어지는 아주 참사가 났었죠. 저희가 하도 신기해가지고 그 비디오를 분석을 해보다가 둘 다 기존의 그 뭐 메커니즘하고는 좀 다른 메커니즘을 발견했습니다. 이 아틀레 선수인데 우회전을 하다가 역시 체중 이동에 실패한 겁니다. 실패하면서 자세가 쓰게 되고 무릎이 펼쳐지게 되고 여기서 순간적으로 엣지가 먹으면서 무릎이 외반 포지션으로 들어가서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이 기전의 특징은 앞으로 굴러서 넘어진다는 거고요. 똑같은 날 브라센 선수도 똑같이 당했어요. 거의 피니시 라인 거의 다 들어와가지고 오다가 여기서 피니시 라인에서 앞쪽으로 있는데 대신에 왼쪽 다리가 벌어지면서 인대가 끊어지는 부상. 마지막으로 린즈번의 부상 장면입니다. 결국에는 린즈번이 이 부상으로 인해서 은퇴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 착지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무릎입니다. 옆에서 잘서 좀 입체적으로 보이지 않는데 역시 이런 브라센이나 그 아틀레 선수하고 거의 똑같은 기전으로 오른쪽 무릎이 스탠스가 벌어지면서 꺾이는. 자, 그래서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십자인대 손상 그 기전은 아직 정확하게 다 밝혀지진 않았지만 우리가 지금 계속되는 이런 비디오 분석에 의하면은 이 몇 가지 공통점들을 이제 추출해 볼 수 있는데 정확하게 체중 이동이 이 부드럽게 이루어질 때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은 체중 이동 실패로 인해서 안쪽 다리, 특히 산 위쪽 다리에 이 체중이 남아 있을 때 산 아래쪽 다리에 정확한 가압에 실패한 게 일단 기본적인 원인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자세가 높아지면서 무릎이 펴지고 이 슬립이 일어나서 스탠스가 넓어지는 이게 십자인대의 공통적인 그런 조건이 되는 거죠. 그 순간 벌어진 스키가 그 다음에 굴러서 넘어지면은 괜찮아요. 근데 벌어진 스키가 눈에 박히면서 가장 갑작스러운 체중과 엣징으로 인해서 슬관절이 아까 요런 안으로 꺾이는 외반 포지션으로 진입하면 이제 십자인대가 끊어질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무릎이 확 구부러질 때 이 뼈의 그 모양새가 십자인대가 끊어지기 또 특히 그 좋은 구조로 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골이 다리가 안쪽으로 돌아가면서 탈골되면서 십자인대가 뚝 끊어지는데 문제는 이 처음에 체중 이동 실패한 그런 순간으로부터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그 순간이 불과 10분의 1초, 100ms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의식적으로 대비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런 상급 스키어, 초보자,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십자인대가 많이 끊어지는 것이죠. 근데 하여튼 이 십자인대 끊어지는 장면에서는 거의 공통적으로 똑같은 포지션들이 나오는데 무릎이 안쪽으로 이렇게 꺾이는 이 벨그스 포지션, 외반부 상태라고 그러는 똑같은 그런 포지션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외반분계 기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그 과거로부터 그 관찰해 오던 그런 과학자들은 팬텀 푼 메커니즘, 최근에 노르웨이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슬립 캐치 뭐 이런 메커니즘들로 명명을 했는데 저희가 최근에 그 몇 가지 비디오 아까 아틀레 브라센 같은 선수들에서 기존에 보고되지 않은 몇 개의 중요한 그런 기전들을 발견을 해서 이거를 정리해서 새로운 그런 기전으로 학회에 발표할까 것을 지금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전방 십자인대 스키 및 그라운드 스포츠의 전방 십자인대 부상 기전을 조금 정리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까지 알려둔 기전들이 이 정도인데 이것을 그 토대로 해서 부상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를 좀 추출을 해보죠. 이 먼저 기술적, 체력적 요소가 굉장히 큽니다. 결국에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라운드 스포츠 뭐 이런 쪽에서는 부상에 대한 서제션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역시 이 착지와 방향 전환 기술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이 스탠스, 이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체중 이동이 안 일어나고 발만 길게 내뻗는 무릎이 펴진 자세가 사실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방향을 틀 때 우리가 커팅이라고 그러죠. 한 발을 갑자기 내딛어서 두는 동작보다는 스몰 스텝을 천천히 밟아서 둥그런 턴을 하는 게 좋겠다는 거. 그다음에 착지할 때 역시 이 무릎을 자세를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무릎을 구부린 상태로 특히 발끝부터 닿을 수 있게 무릎을 편 상태로 뒤꿈치부터 닿는 착지가 가장 위험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이 무릎의 포지션을 테스트할 수 있는 이런 드랍 버티컬 점프 테스트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십자인대 부상을 예측할 수 있는 인자 혹은 훈련 방법, 예방할 수 있는 훈련 방법으로 또 이렇게 소개가 돼 있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알려지면서 요즘은 경기단체에서 예방 프로그램, 준비 운동 프로그램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IOC에서 나오는 그런 게셋이나 F마크 같은 피파에서 나온 프로그램들 다 내용을 따져보면은 결국에는 이런 이 잘못된 그런 포지션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훈련들 그리고 그 기술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체력 훈련들 그런 것들을 좀 워밍업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따라서 준비 운동 및 정리 운동 그리고 평소에 체력 훈련을 하면은 많이 도움이 될수 할 수 있지만은 그게 결정적으로 십자인대를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에비던스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기술적인 요소인데 앞에 두 분이서 뭐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줬지만 저는 부상 측면에서 기술적인 걸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우리가 결국에는 엣지각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엣지각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인클리네이션, 기울기, 그다음에 관절에 꺾기를 해야죠. 꺾는데 무릎을 꺾을 수도 있고 힙을 꺾을 수도 있고 또 꺾을 때 이 외양, 그 카운터 로테이션을 하면은 그 꺾는 각도를 더 낼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 스탠스까지 벌리면은 이제 레이서들의 이런 포지션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레이서들은 이런 것을 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전하게 턴을 행해내는데 이게 신체적으로 이 포지션을 하면은 위험에 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그 양성철 위원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양의 비대칭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격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비대칭이라는 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비대칭이 있는 반면 선천적으로 골격 구조를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런 비대칭이 문제가 되는 거죠. 특히 양쪽이 차이가 날 때. 미녀분의 다 무릎을 보세요. 이거 걸그룹의 미녀분의 다리를 제가 클로즈업해서 촬영을 한 건데 예뻐 보이지만 실제는 제가 보기에는 예쁜 다리가 아니고 팔자다리입니다. 이 무릎이 다리를 발을 일자로 모았더니 무릎을 안쪽으로 보고 있죠. 발이 바깥으로 이 경골 외염전 현상이라는데 바깥쪽으로 돌아가 있는 다리고 우리가 스키 때는 이게 워낙 옛날부터 문제가 다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캔팅 각도를 측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직각자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추를 이용한다든가 해서 무릎이 떨어지는 그런 위치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체중 부하가 발보다 안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은 일단 불리하고 이게 양쪽이 차이가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똑같은 연습을 하더라도 양쪽에 차이 나는 그런 턴오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특히 이게 심한 여자분들은 똑같은 엣지각을 세우는데 이 헤르만 마이어보다 이런 그 우리가 외반 포지션 아까 보셨잖아요. 이 외반 포지션은 무릎이 굉장히 위험한 포지션이거든요. 이런 위험한 각도가 나오고 뒤에서 보면은 아무리 그 잔소리를 해서 가르쳐도 K다리나 삼각다리가 나오는 이런 포지션이 되는 것이고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느냐? 다리를 고칠 수는 있습니다. 다리 잘라서 붙이는 방법이 있긴 한데 스키다리 타려고 다리 잘라 붙이는 거는 말이 안 되죠. 하지만은 몇 가지 트릭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설명드린 그런 캔팅 각도를 조절하는 방법 이런 분들은 부스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아웃셔를 밀어버리면은 조금이라도 엣지가 1도 정도를 확보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이제 맞춤 인솔을 사용하는 방법인데 그보다도 더 효과적인 것이 아까 양청철 강사가 소개해 주신 이 사이드 싱켄트 아웃쉘하고 이너 부츠 사이에다가 스키장 맵 같은 걸 하나 이렇게 살짝 끼워 넣어주면은 이게 부츠 내에서 발의 위치를 약간 바깥으로 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똑같은 엣지각을 세우는데 무릎을 조금 덜 넣어도 되고 그게 안전에 십자인대가 끊어지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 미자야 본전인데 해볼 만하잖아요.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스키는 다른 쪽 분야하고 달라가지고 넘어졌을 때 떼굴떼굴 구르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다리가 벌어지면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레이스 하다가 혹시 스킬 타다가 넘어지면은 이 리커버리 할 생각 말고 떼굴떼굴 다리 모으고 그 손을 앞으로 하면은 다리가 반사적으로 모아지거든요. 낙하산 착지하는 거와 비슷한 거죠. 그런 자세를 낮추는 방어 행위를 하는 것이 부상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장비가 역시 중요하긴 한데, 딘 수치,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아까 역사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딘 수치는 다리가 부러지는 거를 막는 그런 수치예요. 십자인대 끊어지는 거는 이 딘 수치를 아무리 제대로 놓더라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1, 2에다 놓더라도 십자인대 끊어질 때는 바인딩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메커니즘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 착안을 해서 요즘 그 리프로텍션 한다는 그런 바인딩들이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타이롤리아 프로텍터 그다음에 니바인딩이라고 또 제가 아는 사람이 발명한 그런 바인딩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 그 클로즈업만에서 봤지만은 이런 포지션에서 힐 바인딩이 옆으로 릴리즈 돼 버리면은 조금 낮게 그 풀리면은 십자인대가 안 끊어질 수 있죠. 그럴싸한 그런 아이디어거든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바인딩 릴리즈 모드는 앞쪽에서 사이드 릴리즈, 뒤쪽에서 어버드 릴리즈 두 모드인데 이 뒤쪽에서 사이드 릴리즈가 되게 하는 거죠. 아이디어는 그럴싸한데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 효과를 보기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이 포스는 이 바인딩에 풀리는 그런 이 임계력보다도 훨씬 낮은 강도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좋고 언젠가는 그 좋은 바인딩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현재 기술력으로는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보시다시피 그 축구, 농구, 뭐 스키 모두 발이 접지만 안 되면은 십자인대 안 끊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닥의 마찰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축구화도 이렇게 뽕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 그 무릎에 위험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잔디도 잘 깎아놔야 되죠. 잔디 이렇게 높이 깎아놓으면 선수들 뭐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레이스 코스는 이렇게 반질반질하게 얼음장처럼 만들어 놓는 게 이 일반인들 십자인대는 안전한 코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규칙도 중요하긴 한데, 그 카빙스키, 회전 방향이 줄어든 스키로 워낙 그 공격적인 턴을 하니까 FIS에서 그 10년 전에 한번 이걸 규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지금도 어느 정도 규정이 있죠. 그래서 지도자 명 규정도 작년 규정이 남자는 180 이상 더 긴 거, 회전 방향이 더 긴 거를 타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십자인대가 조금 그 줄어들었다는 보고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장비를 타더라도 결국에는 선수들은 어떻게든 샤프턴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실질적 효과를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요약을 해보자면은 십자인대 손상은 불강력적인 부상입니다.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숫자는 일어나지만은 우리가 무조건 자세를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자세가 높아지는 상황, 체중 이동에 실패했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점진적인 체중을 이동해서 엣지를 잘 먹이고, 그 다음에 체중 부하가 들어갔다 나왔다 양쪽으로 균등하게 부하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넓은 스탠스, 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수술 환자들 재활한다고 끝나고 나서 스키장 나갈 때는 요즘 스타일은 안 맞지만은 다리 모고 타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강사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엣지 각도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사용을 할 수 없는 그런 분들한테 일방적으로 다리를 벌려서 타라고 그러는 것은 처음에 좀 위험할 수 있다. 이거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넘어진 경우에는 다리 모으고 상체와 두 손을 앞으로 뻗어라. 이런 방어 행위. 그리고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에 맞는 장비와 슬로프를 선택하고 레이스 코스 잘 관리하고 이 정도가 상식적인 수준에서밖에는 지금 십자인대 예방 방법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강의는 제가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스키 사이언스 얼마나 오늘 정말 좋은 강의들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스키 사이언스들을 옛날부터 이 스키장이 있었던 나라들에서는 과학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저는 제가 버몬트에 유학가 있을 때 제가 모시던 두 사부님들이신데 이
카레틀린저, 스키 메카닉스의 전설이죠. 2000년대에 돌아가셨어요. 이 딘 게이지 숫자 표준화에 앞장서셨고, 그다음에 바인딩 테스트 기구를 발명하신 분, 저희 그 사부이신 닥터 존슨 정형외과 의사신데 이분도 지금 치매로 이제 의사소통이 안 되십니다. 이분들이 창설하고 계속 그 학술교류를 해왔던 이 인터내셔널 소사이티 스킹 세이프티라는 그런 국제 스키 사이언스 학회를 2026년 3월 달에 용평에서 엽니다. 아쉽게도 제 사부님들을 초청을 못하지만은 세계적인 그런 스키 과학자들이 다 모이는 그런 대회이니만큼 우리나라 과학자들도 여기에 많은 발표를 하고 그 못지않는 그런 풍성한 대회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은수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지금 질문이 안 들어와서 제가 발표 시간을 조금 더 길게 드렸습니다. 네, 일단 제가 네,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잠깐 나왔었지만 인클리네이션, 그다음 힙 앵글레이션, 니 앵글레이션 이렇게 나왔는데 무릎 부상을 예방하고 무릎의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니 앵귤레이션보다는 힙 앵귤레이션이 좋을 것 같은데 소켓도 더 크고 좀 관절이 크니까요. 근데 뭐 그 의과학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문가의 소견을 한번 알려주시면. 그렇습니다. 그 아까 보신 대로 그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그런 특징적인 포지션이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자세가 높은 상태에서 엣직이 들어가면 제일 위험한 자세가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십자인대가 끊어질 때는 갑작스러운 체중 부하와 무릎이 확 구부러지는 과정에서 끊어지거든요. 그런 거를 따져보면은 디앵귤레이션은 일단 위험한 동작이죠. 십자인대만 따지자면은 인클리네이션만 가지고 수상 스키 타듯이 타면은 십자인대는 안 끊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도를 하거나 초보자들이 계시다면은 이 꺾기 위주가 아니고 이 자연스러운 그런 흐름을 타는 저도 이제 나이가 많아져갖고 안전하게 타려면 어떻게 타야 되는 그 생각을 맨날 하거든요. 옛날 그 바닥타기라고 하던 거 있잖아요. 지금 수상스키 타듯이 많이 엣지 안 주고 흘러나가는 그게 안전을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힙앵귤레이션이 니앵귤레이션보다는 좀 나은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지금 뭐 늦게, 갑자기 이제 질문이 없다고 하니까 질문을 주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전체 진행 사항이 있어서, 예, 질문 나중에 제가 모아놨다가, 여력이 되면 조금 추가 질문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체크해 놓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은승표 위원장님의 발표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 저희 김창수 위원장, 대표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